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들은 여자의 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그 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최근 일본의 한 용품 업체는 남녀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소리를 내는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주 소리를 낸다고 답한 여성은 64명이었으며 비교적 내는 편이라고 답한 여성은 28명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 90여 명은 남성에게 소리를 내라고 부탁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은 절반 정도가 소리를 낸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대부분은 상대방 여성에게서 소리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시 고양된 기분을 알려주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서로 소리를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소리는 관계 시 신체 언어를 일컫는 일종의 사랑 랭귀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교성의 역할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일본의 동물학자 하루에 지로 박사는 관계 시 인간이 소리를 내는 이유는 몸의 근육을 원활히 쓰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관계 시 아무 소리도 안 내면 성대가 다치면서 몸 근육이 굳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근육이 굳으면 골반 내 자궁을 감싸는 근육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남녀 모두 교성을 내면 관계에 몰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뇌 가장 바깥에 있는 대뇌 심피질은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대뇌 변연계에서 느끼는 성욕을 차단합니다. 대뇌 변연계는 대뇌 안쪽에 위치해 인간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대뇌 심피질의 지시를 받으면 결국 관계를 하고 싶다는 본능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면 대뇌 심피질은 수치란 정보를 더 이상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대뇌 변연계가 계속 관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기일 망정 소리를 내고 있으면 관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성은 왜 여성보다 소리를 덜 내며 여성에게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녀의 뇌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녀에게 동일한 말로 자극을 주고 뇌를 조사하면 남성은 좌뇌에만, 여성은 좌우뇌에 모두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비밀은 좌우뇌를 연결하는 신경조직 다발 뇌량 코어퍼스 칼로섬에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뇌량이 더 굵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관장하는 좌뇌, 감각이나 직감을 관장하는 우뇌가 동시에 정보를 처리합니다. 관계 시 소리로 좌뇌에서 자극을 받으면 여성은 좌우뇌가 다 처리하기 때문에 남성의 신음을 조금만 들어도 흥분합니다. 반면 남성은 좌뇌만으로 자극을 받음으로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므로 잦은 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일본의 주간 플레이 뉴스는 관계 시 소리의 높낮이에 관한 흥미로 운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과학자 이로가와 와타루 씨가 일본 남녀 1만 4천 명의 경험을 듣고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쾌감이 클수록 남녀 모두 고성을 내고 말소리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일수록 남녀 모두 소리와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관계 중 상대의 소리나 목소리의 높낮이가 일정하면 상대는 관계를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점. 진행 상황에 따라 소리의 색깔이 다르다. 관계 도입부에 내는 소리는 상대를 자극하고 구애하는 소리입니다. 보통 여자가 애인에게 애교를 부리기 위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감이 없이 좋아하는 소리여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시각적인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소리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환호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만족감과 황홀감이 온몸에 퍼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황홀감이 상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상대 또한 그 소리로 인해 자신감을 얻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소리 또한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되는데 이것으로써 관계의 엔딩과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2점. 남자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과장해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심으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쉽게 눈치채지 못하죠. 만약 이러한 배려가 없는 여자라면 당신에 대해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목석과 같이 소리가 없는 관계라면 행위가 끝난 후 남자는 불쾌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 어설프게 과장된다면 서로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점. 여자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소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관계 중 감흥이 좀 약해지거나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소리의 강약 변화를 주어 상대를 내가 원하는 자세나 위치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심하고 너무 밝히는 여자로 보이기 싫어서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좋은 것인지 다른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4점. 느낌에 따라 소리의 강약이 다르다. 여자가 진정으로 느낄 때 내는 소리는 그렇지 않을 때의 소리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소리가 너무 단순하고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은 여자에게 느낌을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그 여자가 당신을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소리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팁을 주자면 여자가 정말로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녀가 느끼고 있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이 분명 강약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리의 강약이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점. 본인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소리로 인해 감정이 피드백되어 감정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전염이 되듯이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로 느낌과 감정도 서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는 타이밍을 맞춰 남자가 좋아할 만한 소리를 내서 분위기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6점. 과격한 멘트. 간접적인 표현인 소리로 시작된 감정이 극대화되어 직접적인 표현인 언어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소심하고 얌전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극도로 흥분 상태가 되면 과격한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이나 비속어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멘트나 요구를 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7점. 소리도 성격에 따라 다르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내성적인 여자는 소리의 높이나 볼륨이 낮습니다. 극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러워 소리를 참거나 아주 작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에 입을 두 손으로 들어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참고 자제하려는 모습에 더욱 흥분도가 올라간다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분방한 여자는 본인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소리의 높이가 높고 볼륨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애인 혹은 배우자의 스타일을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바람핀 아내 중에서 바람이 들킨 뒤에 반성하는 사람과 뻔뻔한 사람으로 나뉜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또 바람이 들통난 뒤에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하고 싶은 경우예요. 남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좀 싫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 다른 남자가 유혹을 해요. 그럼 홀딱 넘어가기 쉽죠. 엄청나게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가정 내에서 또 주변의 시댁, 친정, 비난받으며 혼나면서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지지 않고 더 나은 남자도 만나봤고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아직 여성으로서 선택받을 확률이 높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혹시 아내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또 아내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남편보다 큰 경우에도 그렇게 막 순종적이지 않아요. 뻔뻔하게 나올 수 있죠. 남편분이 느끼시기에 내가 잘못은 했어. 근데 당신의 이런 통제는 싫어. 당신의 이런 비난도 싫어라고 하실 수 있죠. 나한테 죄인 취급하지 마. 너무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 바람핀 아내가 내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한다. 남편분들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아내분들이 혼나기 싫어서 역으로 먼저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 비난을 길게 견디기는 싫은 거죠. 이런 비난을 계속 받으면서 가정 내에서 가해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사실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나의 외도를 시댁, 친정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막 화나서 다 까발렸어. 그럼 나 어때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수치심도 견뎌야 하지. 남편은 나를 혼내고 비난하지 어떻게 하고 싶냐? 회피하고 싶어지죠. 회피 성향이 크신 아내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회피적 상황이 좀 큰 사람이다. 그럼 이런 분들이 가정 내 불화나 갈등을 견디기 싫으니까 회피의 방법으로 외도를 선택해요. 근데 외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가정 내에서 또 불화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불화를 해결하는데 책임을 지기 싫고 이런 갈등을 견뎌낼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회피하는 거예요. 걸렸어도 이런 갈등을 그냥 온전히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이걸 책임지기 싫어하는 아내의 태도, 또 혼나기 싫으니까 역으로 화내는 이런 태도 등에서 남편분들이 내 아내 왜 이렇게 뻔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뻔뻔한 아내를 보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으신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뻔뻔하지?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나는 이런 뻔뻔한 아내를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뻔뻔하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고 궁금해하는 건 사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앞에서 끌어. 이런 순종적 태도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아내는 계속 내 앞에서 잘못을 빌며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평생 속죄하고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 라고 마음먹지만 계속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살고 싶단 말이죠. 따라서 상대의 쩔쩔 매는 행동을 바라기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이걸 먼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 두 번째, 화합. 세 번째, 쇼윈도 부부로 사는 것.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혼하는 겁니다. 사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배우자의 혼외 정사를 더 힘들어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의 존재 이유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즉 수컷들의 존재 이유는 생존과 번식이란 말이에요. 번식은 내 유전자를 가능한 많은 암컷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컷들에게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면 번식을 많이 하는 수컷은 항상 내가 퍼뜨린 유전자, 그래서 그 암컷이 받은 유전자로 낳은 새끼가 내 자식이 맞는지 라는 의심을 달고 살게 돼요. 이게 수컷의 딜레마예요. 이런 수컷의 딜레마를 역으로 암컷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침팬지의 예를 들면요. 침팬지 암컷은 이제 수컷과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를 낳아서 양육하는 동안은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수컷들 입장에서 암컷이 새끼를 양육하고 있으면 내 짝짓기 대상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저 새끼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수컷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암컷 입장에서 내 새끼를 지켜야 돼. 그래서 침팬지 암컷이 선택한 전략은 주변에 있는 모든 수컷과 짝짓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수컷들이 내가 낳은 새끼를 제가 내 자식이겠거니 하면서 보호한다는 거죠.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팬지 암컷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동물들도 이렇듯이 사람도 이제 저 아이가 내 자식이 맞나? 라는 의심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심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자녀를 낳아서 이게 내 자식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 없이 사는 건데 내 아내가 혼외정사했다면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시다. 그럼 이혼하세요. 이혼하고 행복하게 사셔도 됩니다. 부부가 무조건 가정을 유지하면서
억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걸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와이프랑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가 이걸 계속 보게 되죠. 맨날 지지고 볶고 막 싸우는 것보다 그냥 헤어지고 각자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많이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내가 느끼는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다 되물림돼요. 근데 사실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이제 바람핀 아내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 이혼하셔도 됩니다. 이혼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두 번째, 화합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람은 폈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이걸 좀 수용하고 품어주겠다. 내 가정을 지키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품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합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셨으면 아내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계속 이 아내를 탓하고 싶고 이 아내를 계속 가해자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합의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따라서 내 아내를 더 많이 품어주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아내를 외도하기 이전보다 돌아온 이후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가정의 화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아내가 결핍이 큰 사람이었음을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결핍이 큰 사람이 결핍이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밖에서 해결하려고 외도라는 사건이 딸려서 오게 된 거예요. 아내의 결핍이 컸음을 인정하고 나는 왜 그런 결핍이 큰 아내를 배우자로 선택했는지 또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아내가 결핍이 컸지만 내 아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점이 내 결핍을 또 채워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의 결핍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 나도 결핍이 있고 그녀 또한 결핍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결핍을 채워주면서 노력해가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일단 외양간을 고쳐야 소가 다시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결핍 채워가면서 외양간 고쳐서 다시 소 나가지 않게 그렇게 잘 단돌이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쇼인도 부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고 싶은데 현재 아직 자녀도 어리고 이혼할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 이런 경우에 아내의 바람과 상관없이 나도 내 행복을 찾겠다. 내 삶을 살겠다. 내 행복을 찾겠다 라고 마음먹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혼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둔 상태로 연애라도 해보세요. 대신 가정의 책임은 유지한 채로 자녀가 있으면 양육의 책임도 같이 지고요. 나도 다른 여성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진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도 옮겨보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 마음의 방향이 서실 거예요. 그때 이혼을 하시든 다시 화합을 하시든 계속 쇼윈도를 유지하며 사시든 이걸 이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바람난 아내의 태도가 뻔뻔하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내의 태도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칼 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야 된다.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견과류라 할 수 있는 아몬드. 이 아몬드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의 영양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요리와 식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이와 마그네슘,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특히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질환 예방,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강 견과류인 아몬드 효능에 대해 살펴보고 아몬드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에 유익합니다. 간식으로 아몬드를 섭취할 경우 배고픔을 줄일 수 있고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칼로리가 높기는 하지만 소화 과정 중에 몸에는 적게 흡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 지방에서 나온 칼로리의 약 20% 정도가 소화기관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하루 섭취량을 지켰을 때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모나쉬 대학에서는 아몬드 섭취량과 체중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한 줌 약 28g 먹었을 때에는 평균 체중이 1.8kg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을 늘릴 경우 체중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2배로 늘리자 체지방 비율이 높아지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체중 감량은 하루 28개 양을 지키고 한 번에 모두 드시기보다는 여러 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살을 빼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인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의 혈당지수와 혈당부하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혈당지수 GI는 15이고 하루 섭취량인 28g 먹었을 때의 혈당부하지수는 GL 0.7로 GI와 GL 지수 모두가 낮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하루 섭취량인 28g 나눠 드신다면 혈당부하지수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아몬드가 당뇨에 좋다는 연구는 여러 발표되어 있는데요.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아몬드를 포함시켜 당뇨식을 하는 그룹이 아몬드를 포함하지 않고 당뇨식을 하는 그룹보다 공복 혈당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단에서 총 칼로리의 20%를 아몬드로 포함시켰더니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이와 불포화 지방산, 황토색 얇은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 풍부한 섬유질 등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데요. 이 단일 불포화 지방이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아몬드를 섭취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메이어 클리닉에서는 이 아몬드를 간식이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간식으로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신선한 채소와 같이 샐러드로 먹는다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 개선에 좋고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마그네슘은 염증을 줄이고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L-카르니틴과 리보플라빈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인지 저하를 막고 두뇌 활동을 높여줍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화와 관련된 인지, 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및 노년층의 경우 아몬드를 포함한 견과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뼈와 치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절 통증 완화, 골다공증 예방, 장 건강, 암 발생 위험 감소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의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28, 약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도 한 번에 모두 먹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것이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불려 먹으면 아주 좋은데요. 아몬드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철과 아연, 칼슘 등 일부 영양소의 흡수와 소화를 방해하는데 물에 8시간 정도 불려주면 수용성인 피트산이 제거돼 아몬드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대체해 식물성 우유를 찾는다면 아몬드로 우유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몬드 12컵의 양을 뜨거운 물에 1시간에서 2시간 불려준 후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약간의 소금과 취향에 따라 물 3컵에서 5컵을 넣어 같이 갈아줍니다. 그리고 천에 붓고 꾹 짜주면 아몬드 우유가 완성됩니다. 아몬드 우유를 하루 12잔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 기능을 향상시켜주어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비만을 예방하고 과체중인 분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인들은 음식을 갈면 흡수율이 높아져 혈당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아몬드 우유는 걱정을 조금 덜 해도 좋습니다. 아몬드 우유의 혈당 지수는 GI 30으로 낮고 1컵을 마셨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1로 역시 낮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면 아몬드 우유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아몬드도 손이 가는 대로 섭취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드실 경우 메스꺼움과 복통, 설사, 변비와 같은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섭취는 약물 상호작용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망간 섭취가 늘어나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레이트가 많이 함유된 견과류로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자신에게 맞는 하루 섭취량을 정해서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